우리가 뉴스를 보면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미국 패권의 위기, 중국의 부상, 달러 시대의 종말 같은 말들요. 그런데 이걸 그냥 지금 당장 보이는 사건들로만 바라보면 늘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점을 아예 바꿔볼 겁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로마라는 제국을 한번 해부해보고 그 로마를 거울 삼아서 지금의 미국을 비교해본 다음 마지막에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딱 두 가지만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뉴스 하나를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는 왜 그렇게 오래 갔을까? 그냥 땅 넓고 군대 세서? 그 정도 이유였다면 역사 속에 잠깐 반짝하다 사라진 제국들과 별 다를 게 없었을 겁니다. 로마가 특별했던 건 군사력보다 제국을 운영하는 시스템, 그 알고리즘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지금의 미국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요. 로마는 정복 전쟁으로 유명합니다.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 한니발의 침공, 그리고 결국 카르타고를 무너뜨린 로마.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 로마가 했던 행동이 중요합니다. 로마는 정복한 지역을 완전히 짓밟고 자기식으로 갈아엎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46년 로마는 그리스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신전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 철학자들을 로마로 초청했고 그리스 조각상들을 로마 광장에 전시했습니다. 로마의 귀족 자제들은 그리스어를 배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운 겁니다. 너희 정치체제 유지해라. 너희 종교 그대로 믿어라. 너희 왕 그냥 계속 왕해도 된다. 대신 조건은 세 가지뿐이었죠. 첫 번째, 로마에 반란하지 말 것. 두 번째, 전쟁 나면 로마를 위해 병력과 자원을 낼 것. 세 번째, 속주세, 즉 세금을 낼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로마는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복은 하되 직접 통치는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제국은 모든 걸 다 중앙에서 조정하는 빅브라더 같은 국가인데 로마는 오히려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가 질서와 안전, 그리고 큰 틀의 시스템은 줄게. 그 대신 세금과 병력은 내. 나머지는 웬만하면 너희 식으로 굴려도 돼. 이 구조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요. 속주에 있는 기존 엘리트들, 그러니까 귀족이나 지배층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로마에 저항해서 목숨 걸고 싸우느니 차라리 로마 편에 서서 우리 권력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죠. 그 대가로 로마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에 의한 평화를 제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기원 후 1세기 한 상인이 시리아에서 스페인까지 여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는 5,0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하면서 단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단이 모든 도로를 순찰했기 때문이죠. 지중해를 배로 건널 때도 해적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마 해군이 해적을 완전히 소탕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5만 킬로미터가 넘는 도로망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아피아 가도는 기원전 312년에 건설되었는데 지금도 로마에서 브린디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로마의 또 다른 비밀 병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도 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국적이 아니라 제국 전체에 걸친 VIP 패스 같은 거였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채찍질을 당하려는 순간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채찍을 들던 백인 대장이 즉시 손을 멈춥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처벌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이 되면 어떤 게 달라졌냐면 첫째, 로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부당한 재판을 피할 수 있고 심지어 사형도 함부로 못 내립니다. 둘째, 제국 전체 어디에서든 재산권이 비교적 잘 보호됩니다. 갈리아에서 돈 벌어도 아시아로 옮겨도 법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게 상인들, 무역업자들에겐 어마어마한 매력이었죠. 셋째, 군복무나 공무를 통해 평민도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로마는 이 시민권을 피와 출신으로만 주지 않았습니다. 능력과 공로로도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속주민이나 외국인도 로마 군단이나 보조군에서 20년, 25년 복무하면 제대할 때 토지와 함께 로마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뉴브강 주변에서 복무하던 게르만 출신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변방의 야만인으로 취급받았지만 긴 복무를 마치고 나면 로마 시민이 되어 자녀 세대부터는 완전히 로마 사회에 편입된 중산층이 되었죠. 이건 완전히 군 복무형 계층 상승 계단이었습니다. 출신은 안 보겠다. 우리 시스템을 위해 싸우고 일하면 우리 시민으로 받아들여주겠다. 이런 메시지였던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했냐면 나중에는 아예 속주 출신 황제들까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트라야누스 황제, 로마 역사상 가장 영토를 넓힌 황제인데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은 이탈리아가 아니라 스페인입니다. 그는 98년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는 로마 역사상 최고의 황제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로마 제국은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 경제는 번영했으며 법과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 역시 스페인 출신이고 septimius 세베루스는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쪽 출신이었습니다. 193년에 황제가 된 그는 아프리카인 혈통을 가진 최초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의 아내 율리아 dom나는 시리아 출신이었고 그들의 아들 카라칼라도 황제가 됩니다. 로마 제국의 황실이 완전히 다문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즉, 로마는 실제로 로마 태생이 아닌 사람도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길을 열어뒀던 겁니다. 게다가 그걸 몇 번이나 실현해낸 나라였고요. 이쯤 되면 당시 지중해 세계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무섭고 강한 나라를 넘어서 로마는 기회의 땅이라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내가 지금은 속주에 살아도 공을 세우면 우리 자식은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어. 운이 좋으면 로마 귀족이 될 수도 있어. 구체적인 경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전성기인 2세기 초반, 제국의 인구는 약 6천만 명에서 7천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시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로마의 1인당 GDP는 당시 기준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의 평균 소득은 속주민보다 30%에서 50% 높았습니다. 이 기대감이 로마 제국을 계속해서 안쪽으로,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었습니다. 그냥 칼과 창으로 지배한 게 아니라 욕망과 희망으로 지배한 제국이었어요. 정리하면 로마의 성공을 만든 핵심 요소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복은 자치를 인정하는 유연한 통치. 둘째, 로마 시민권이라는 강력한 멤버십의 매력. 셋째, 출신과 관계없이 계층 상승이 가능한 사다리.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로마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들어가고 싶은 클럽이 된 겁니다. 이제 시계를 앞으로 2000년 돌려볼까요? 21세기 미국입니다. 미국도 처음부터 강대국은 아니었죠. 유럽의 변두리 식민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 세계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미국 역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로 성장한 제국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수천만 명의 이민자들이 앨리스 섬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1892년부터 1954년까지 62년 동안 1200만 명의 이민자가 앨리스 섬을 통과했습니다. 피크였던 1907년에는 하루에 1만 명 이상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을 끌어들인 것은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든 어떤 신분이었든 상관없다. 미국에서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실제로 지켜졌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13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 펜실베이니아로 이민을 왔고 처음에는 직조 공장에서 보조 노동자로, 전보 배달 소년, 철도회사 사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정말 바닥에서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는 미국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철도, 철강, 금융 네트워크를 연결해가며 21세기 기준으로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부를 축적합니다. 1901년 그는 회사를 JP모건에게 4억 8천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370억 달러입니다.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빙 권리는 1888년 러시아 제국의 유대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이스라엘 발린이었습니다. 5세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뉴욕 이스트사이드의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악보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노래만 1,500곡이 넘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God Bless America 같은 곡들은 미국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락 오바마의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케냐에서 온 유학생이었고 어머니는 캔자스 출신의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부모는 오바마가 어렸을 때 이혼했고 그는 하와이와 인도네시아에서 자랐습니다. 조부모의 도움으로 하와이의 명문 고등학교에 다녔고 컬럼비아 대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2008년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케냐 이민자의 아들이 미국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출신, 인종, 국적, 가난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한계가 되지 않는 시스템. 바로 그게 미국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내부에서만 작동한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도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야, 최상위 인재들아.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 진짜 한번 승부해보고 싶다면 우리 미국에 와라. 여기서는 네 머리와 실력으로 그대로 붙을 수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엘리트들이 줄 서서 미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 UC 버클리 같은 대학에는 각 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몰려들었고 그중 상당수는 졸업 후 실리콘밸리, 월가, 보스턴 바이오밸리에서 바로 최첨단 경제와 기술의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실리콘밸리라는 현대판 로마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1973년 소련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유대인이었고 소련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1979년 6세의 브린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스탠포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곳에서 레리 페이지를 만났고 1998년에 구글을 창업했습니다. 구글은 지금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7세에 캐나다로 이주했고 19세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물리학과 경제학을 전공했고 스탠포드 대학원에 입학했지만 이틀 만에 그만두고 창업했습니다. 그는 지비를 만들어 3억 700만 달러에 팔았고 페이팔을 만들어 15억 달러에 팔았으며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창업했습니다. 2026년 현재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1963년대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9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는 오리건 주립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스탠포드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3년 그는 엔비디아를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지만 지금은 AI 혁명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 1967년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공학을 전공했고 1988년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에서 석사를 받았고 시카고 대학에서 MBA를 받았습니다. 1992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고 2014년 CEO가 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분야에서 다시 선두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에서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벤처 캐피털이 있었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있었으며 최고의 대학과 연구소가 있었고 무엇보다 출신과 관계없이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완전히 현대 버전의 로마 시민권입니다. 미국 영주권, 미국 시민권은 안전, 경제 기회, 자유,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티켓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로마의 팍스 로마나에 대응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군사력, 경제력, 달러 기축통화, 해군력, 항공력으로 전 세계의 해상무역과 금융 시스템을 사실상 관리합니다. 전 세계 석유 거래의 기준 통화는 달러, 국제결제 시스템의 핵심은 미국, 해상교통로, 안전보장은 미국 해군이 담당했습니다. 미국이 유럽과 일본의 안보를 대신 떠맡아준 덕분에 독일, 일본, 한국 같은 나라들은 국방에 쓸 돈을 산업화와 수출, 기술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미국이 로마처럼 속주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나토, 미일동맹, 한미동맹은 로마의 속주 동맹과 같았고 달러 패권은 로마의 속주세 시스템과 같았으며 미해군의 항행의 자유는 로마의 해상치안과 같았고 월가와 실리콘밸리는 로마의 로마시 같은 중심 도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만 보면 로마와 미국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둘 다 기회의 땅이었고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고 있었고 동맹과 속주들을 자발적으로 끌어들이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로마는 왜 무너졌을까? 로마가 망한 이유를 보면 지금 미국의 위기와 너무도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라칼라 칙령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서기 212년 카라칼라 황제가 제국 내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한꺼번에 부여해버린 사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엄청나게 인권 친화적이고 평등해 보이는 조치였어요. 하지만 실제 의도는 상속세 등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재정 목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재정 상황을 보겠습니다. 2세기 말부터 로마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에 게르만족과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군사비가 급증했습니다. 황제는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황실의 보물과 가구까지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아들 코모두스는 검투사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등 기행을 일삼으며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193년에는 근위대가 황제 자리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제시한 디디우스 율리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지만 66일 만에 살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로마 시민권의 희소성과 매력을 한 방에 깨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군에서 20년을 피터지게 싸우고 목숨 걸고 복무해야 얻을 수 있었던 시민권이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뀔까요? 굳이 목숨 걸고 군대에 가려고 할까요? 아니죠. 어차피 다 시민인데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군대에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로마 시민들이 줄어들고 황제들은 점점 외부 용병들, 즉 게르만족, 다른 부족의 군인들을 돈 주고 사서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규직과 외주 인력의 차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에서 내 나라, 내 시민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냥 돈 받고 싸우는 용병으로 군대를 채우게 된다는 것은 충성심, 사기, 시스템 이해도 모든 면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35년부터 284년까지 50년 동안 10명 이상의 황제가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를 3세기의 위기 또는 군인 황제 시대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군대의 지지로 황제가 되었다가 다른 군대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평균 재위 기간이 1년도 안 됩니다. 238년에는 한 해에 무려 6명의 황제가 등장했습니다. 동시에 경제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속주세 수입이 감소했고 용병 비용은 증가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절하되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놀랍니다. 네로 황제 시대인 64년 로마의 은화 데나리우스는 거의 수는이었습니다. 은 함량이 95% 이상이었죠. 하지만 카라칼라 시대인 215년에는 은 함량이 50%로 떨어집니다. 갈리에누스 황제 시대인 265년에는 5%로 급락합니다. 사실상 은화가 아니라 구리화의 은을 조금 입힌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로마의 매력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로마는 기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위험의 땅이 되었죠. 매력 상실은 인재 유출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혁신 동력 상실로 이어졌으며 경쟁력 하락을 거쳐 결국 제국 붕괴로 귀결되었습니다. 3세기 후반 많은 로마 시민들이 제국 밖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유한 상인들과 숙련된 장인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나 게르만족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더 안전하고 세금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눈을 다시 돌려볼까요? 미국은 20세기 후반까지 전 세계 인재와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실체가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서 시작해서 억만장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혁신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조짐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 가능성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1940년대에 태어난 세대의 90%는 부모 세대보다 소득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내 자식은 나보다 잘 살 거야가 정말 당연했던 시대였죠. 그런데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보면 부모보다 잘 사는 비율이 5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절반은 부모보다 못 산다는 뜻이죠. 중산층은 줄어들고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는 폭등하고 정규직 안정직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일하면 반드시 올라간다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둘째, 정치적 양극화입니다. 로마 후기에도 귀족들, 군벌들, 황제들이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내전을 반복했습니다. 미국은 내전까지 가진 않았지만 정치적 대립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서부와 남부, 도시와 농촌, 서로를 함께 나라를 운영해야 할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저쪽은 나라를 망치는 적이라고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죠. 셋째, 개방성의 후퇴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점점 더 폐쇄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민 규제 강화, 고급 기술 인력 비자 축소, 연구자들에 대한 불신과 규제, 보호무역, 관세, 디커플링, 물론 안보와 기술 유출을 걱정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나라라는 미국의 핵심 매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AI, 반도체, 바이오 분야 박사 인력들이 캐나다, 유럽, 호주, 심지어 한국, 싱가포르 같은 곳으로 분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단 미국 가서 생각해보지였는데 이제는 꼭 미국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이 부분이 로마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로마도 한때는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하는 제국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그 매력의 기울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은 1대1로를 통해 자체 속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1대1로 프로젝트는 70개국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고 투자 규모는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위안화 국제화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위안화는 IMF 특별 인출권 바스켓에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5G, AI, 양자 컴퓨팅에서 미국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의 최신 AI 칩을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패턴이 212년 로마에서 일어난 일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도돌이야,
그럼 미국도 로마처럼 무너지는 거냐?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이겁니다. 아직 운명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로마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개방성을 잃고 시스템의 매력을 상실한 제국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렇다면 미국은 로마와 같은 길을 걸을까요? 아직 결론 내리기는 이릅니다. 미국에게는 로마가 갖지 못한 민주주의 자기 수정 능력과 압도적 기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앞으로 미국과 세계를 볼 때 꼭 체크해야 할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인재의 흐름, 혁신의 개방성입니다. 21세기는 군대 숫자보다 AI 연구자, 칩 설계자, 바이오 과학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숫자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로마가 강할 때는 제국 전역에서 인재가 로마로 몰려왔고, 로마가 약해질 때는 더 이상 로마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건 미국의 GDP 성장률 하나가 아니라 미국이 이민 정책을 다시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창업자 중 이민자 비율이 유지 감소하는가, 미국 대학원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 수와 머무는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지표들입니다. 만약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 인재들에게 문을 여는 전략을 택한다면 로마와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보와 정치 논리에 매몰돼서 문을 닫고 의심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만 간다면 인재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게 제국 쇠퇴의 진짜 시작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동맹의 질, 자발적 협력의 강도입니다. 로마의 속주들이 로마와 함께한 이유는 그냥 군대가 무서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일원이 되는 게 이익이 된다는 상호이득 구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가 약해지자 속주들은 로마와 계속 함께 가는 게 과연 이득인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동맹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은 유럽, 일본, 한국, 호주 같은 나라들이 미국과의 동맹을 필요한 비용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내는 보험료로 느끼는지, 아니면 함께해서 더 많이 얻는 파트너십으로 느끼는지, 이걸 보면 미국이 로마식 쇠퇴의 길을 걷는지 아니면 동로마처럼 다른 방식으로 오래가는 모델을 택하는지 상당히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 미국의 현재를 비춰보았습니다. 로마와 미국은 닮았습니다. 둘 다 기회의 땅이었고, 그 중심에는 시민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강력한 멤버십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매력을 희석시키는 선택을 했고, 그 대가는 군사력 약화, 재정 파탄, 제국 붕괴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것, 딱 두 가지. 첫째, 인재의 흐름.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여전히 미국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을 향해 방향을 틀고 있는가. 둘째, 동맹의 질. 미국과 함께하는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담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눈여겨보면 뉴스 한 줄, 정책 하나가 나올 때마다 이건 로마의 후반부와 닮아가는 방향이네. 혹은 이건 미국이 로마와는 다른 길을 선택하려는 신호네.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똑같이 가지 말고 다르게 선택해봐라 라는 메시지도 던져줍니다. 미국의 미래, 세계의 질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와 우리의 투자, 우리의 커리어까지, 이 모든 건 결국 지금부터 10에서 20년 사이에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계를 보는 눈을 조금 더 넓혀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런 거시적인 흐름과 우리 실질적인 투자, 경제, 삶의 전략을 연결해서 풀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